네, 윈도우 프로그래밍 1주차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에 OT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앞에 간단하게 우리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그 개념적인 거,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차까지도 이어서 계속 이제 좀 그 개념적인 내용과 필요한 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출석 관련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출석을 부르지 않고 그 저희 수강 변경이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수강 변경 끝나고 금요일 날 지나서 다음 주에 출석부가 제대로 나오면 1주차는 전원 출석으로 그냥 처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지금 이제 녹화를 저 첫 시간에 떴었고 그거 잘 된 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이제 이거 되는 대로 업로드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게 윈도우 운영 체제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그 중에 이제 GUI가 뭐고, GUI가 뭐고, 그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구성 구조가 어떤 개념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봤습니다. 이제 운영 체제, 윈도우 운영 체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인데 여기 이제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에서 결국은 이 멀티이라는 단어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멀티라는 단어는 두 개가 똑같은데 그러면 멀티를 빼고 태스킹과 스레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ing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을 빼면 남는 거는 태스크와 스레드가 남아요. 네. 그럼 이제 태스크와 스레드가 이제 무슨 차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예를 들면 태스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갖고 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얘가 태스크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엑셀을 예를 들어서 엑셀 프로그램을 하나 띄웠어. 그럼 엑셀 하나 뜬 게 태스크예요. 그리고 내가 엑셀을 띄워놓고 그 태스킹 하나를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를 또 띄웠다고 치자. 그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엑셀 띄우고 파워포인트 띄우고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스크 하나를 띄우고 파워포인트가 또 다른 태스크가 되니까 이 태스크 두 개가 지금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 예. 이제 멀티태스킹이고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 프로그램 하나만 떠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지금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멀티 스레딩은 뭐냐면 내가 그 엑셀 프로그램을 하나 띄웠어요. 그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 시트 여러 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시트 여러 개 열 수 있잖아. 그럼 시트 열 때마다 어때? 상황이.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시트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하나 안에서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멀티 스레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의 예시에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복사를 지금 하는데 복사하는 작업 자체는 하나의 태스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태스크 안에서 어떤 파일은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템프 1으로 2357개가 복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스레드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복사라는 큰 틀은 태스크 하나고 복사라는 작업 자체는 태스크 하나고 그 복사 안에서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에서 템프 1으로 가는 게 스레드 하나인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어때요? 파이썬 36에서 템프 2로 가는 복사가 하나 더 있죠. 59,000개 복사하는 거. 근데 얘는 일단 복사라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뭔가 복사를 하는데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어때요? 첫 번째 거랑 다른 거죠. 사실 원래는 요청이 어떻게 됐겠어? 요청의 순서가.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에서 템프 1으로 복사되는 게 먼저 실행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 36에서 템프 2로 가는 게 복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실행 순서가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멀티스레딩 환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얘가? 앞에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에서 복사가 되는 것이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파이썬 36에서 템프트로 가는 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써, 이게?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한 작업이 끝나고 한 작업을 이어서 시행하니까 얘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멀티스레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작업을 같은 시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거지.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우리가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이 되고 있다. 현재 운영체제에서. 네. 이 윈도우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이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운영체제 수업에서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네. 근데 얘네가 일단 지금 우리 윈도우 프로그래밍 시간에서는 이게 되고 있다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윈도우 프로그래밍 개발자 입장에서 멀티태스킹도 할 수 있고 멀티스레딩도 할 수 있으니까 태스크를 만들 때 내가 멀티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면 걔네 나름대로 다 동작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체제 수업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윈도우 프로그래밍 시간에서는 이게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PI 호출문 집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API라는 건 여러분들 요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많이 쓸 것 같은 말이지 이거. API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API라는 건 사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는 뭘까? 이 세 개 중에. API 중에 중요한 단어 볼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라는 단어의 뜻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내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럴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얘가 정확히 뭐냐고. 저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월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세계가 하나 있어. 그리고 월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창구.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그냥 인터페이스라는 걸 딱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사용처. 어, UI. 그죠? UI가 딱 떠오르잖아. 그럼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근데 유저면 사용자야. 그럼 월드 1이나 월드 2가 뭐예요?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랑 통신을 하는 건가? 어디랑 다른 세계 어디랑 맞닿아 있는 가 UI는 내가 보고 있는 사이트 접속한 그 세계. 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의 세계에 사용자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음을 인터페이스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API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과 어떤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이 두 가지 세계가 있으면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본, 본. 그럼 당연히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이니까 뭐예요? 뭐겠어? 코드 같은 게 될 거라고. 코드 같은 게 될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이걸 하는 게 요청을 보내고 보통 이제 어떤 월드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보내요. 리퀘스트를 보내. 그럼 월드 2에서는 이 리퀘스트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해서 응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리스폰스야. 리스폰스. 이 내용,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창구가 API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접속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접속할 때 내가 요청을 보내죠. 그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서. 네.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러면 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API가 어디에 쓰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stdio.h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받잖아. 근데 걔는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이니까 콘솔창에 얘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화면에 뭔가를 띄우고 싶어. 그럼 화면을 어떻게 띄우실래요? 콘솔창에서는 프린트F 치니까 콘솔창으로 뭐가 나오는 걸 알겠어. 근데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내가 화면에 뭔가를 띄우고 싶은데 이거 띄우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통으로 그걸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너네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너네 화면에 뜰 수가 있어. 마치 뭐처럼 우리가 C 언어 처음 배울 때 printf를 배우는 것처럼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떤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네가 그거의 그 용도가 화면에 뭔가를 띄우는 거야. 이런 명세가 쫙 적혀 있는 게 뭐예요? API. API.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설명에 그렇게 돼 있죠. 윈도우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공하는 각종 뭐의 집합? 함수의 집합. 함수라는 건 우리가 뭐죠? 개념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상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이미 미리 다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하는 사람,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 함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서 이때는 이게 뜸, 이때는 이게 뜸 이렇게만 하면 끝난다. 그 내부적으로 무슨 화면에 뭐 몇 콤마 몇 서부터 뭐 어디서 어디까지 선이 그려져야 되고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게 이제 윈도우도 옛날부터 발전을 쭉 해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몇 비트 컴퓨터예요? 64비트 컴퓨터가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혹시 32비트 컴퓨터 쓰시는 분 있어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32비트 컴퓨터 쓰면 문제가 뭐냐면요. 램을 4기가까지밖에 못 달아요. 램을 4기가까지밖에 못 달아. 근데 램 4기가면 어때요? 깝깝하다 소리 나오지. 요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4기가가 넘어가는 것도 다 64비트야. 64비트 윈도우를 사용해야 되는데 옛날에 8비트 시절, 16비트 시절, 32비트 시절 이렇게 쭉 오다가 지금 32혹은 64가 대부분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API의 종류가 점점 어떻게 한 거예요? 발전을 한 겁니다.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8비트와 16비트, 32비트, 64비트는 원래는 컴퓨터 구조론에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명령 하나를 처리할 때 8비트가 필요하냐, 16비트가 필요하냐 이런 건데 지금 우리는 64비트의 세계에 있는 거지. 64비트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윈32 API에 있는 함수의 목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응용 프로그램이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까 함수의 목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기능을 쓸 때는 이 함수를 쓰고 이 기능을 쓸 때는 이 함수를 쓰고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샵 1, 샵 2가 뭔지는 우리도 모르지. 왜? 우리의 목적에 맞게 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쟤를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 API에 있는 함수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stdio.h에 printf가 있고 fprintf가 있고 이런 것처럼. 원래는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이제 한 단계를 더 씌워놓은 거예요. 래핑을 일종의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목록은 이제 요구를 한 거고, 우리가 앞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라는 게 메시지를 쓴다며.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전달받으려면 응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돼? 야, 여기 클릭됐다라는 정보를 내가 받은 거 아니야? 그럼 클릭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을 해줘야 돼. 내가 이거 눌렀으니까 이 동작 해야지. 그게 뭐예요? 메시지 핸들러예요. 그게 메시지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핸들러라는 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동작을 결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쭉 모아놓은 게 뭐예요?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친구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핸들러, 프로시저, 펑션 이 셋은 어떨까? 핸들러, 프로시저, 펑션.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용법적으로는 이게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시지를 핸들러라는 게 나오거나 프로시저라는 게 나오면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함수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함수인데 그냥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떠냐면 특정 동작을 얘기하는 게 함수지. 근데 이 동작들이 예를 들어서 덩치가 좀 커지면 이걸 함수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시저 혹은 핸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일 뿐 동작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지 핸들러라는 건 뭐예요? 메시지 받았을 때 동작, 펑션, 메시지 펑션. 근데 이게 메시지 펑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펑션들이. 그러니까 이 펑션들 중에 함수들 중에 독특한 애들을 메시지 핸들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이 메시지 핸들러를 되게 모아놓은 애들을 프로시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윈도우 프로시저. 그래서 용어에서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 셋은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들러들을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모아놓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파일과 DLL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DLL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얘는 뭐냐면 실행하고 있는 와중에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와중에 야 너 이때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해갖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DLL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보통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냐면 지금은 요즘에는 잘 안 그런데 옛날에 그 저희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할 때 이게 그 게임 같은 걸 하려면 다이렉트 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이렉트 X를 설치를 하잖아. 근데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모점 DLL이 없대. 어. 맨날 모점 DLL이 없대. 그게 그런 거야.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필요한 다이렉트 X의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다이렉트 X라는 게 뭘 해주냐면 모델링을 해주는 거야. 사람은 사람처럼 생기게끔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기능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람처럼 생긴 애가 만들어져 있다고. 근데 이제 게이머들 프로그램은 어때요? 야, 다이렉트 텍스트 설치 안 돼 있어. 너 실행 못 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에서 어떤 외부의 기능,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외부의 기능을 활용할 때 그 외부에 있는 파일이 DLL 파일로 들어 있고 그 DLL 파일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함수 코드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리소스도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스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동작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 프린트F에다가 못 찍잖아. 그 찍는 애들도 다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API는 뭘로 들어있다? DLL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DLL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어더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어더 프로그램에 필요한 파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거 있죠? 점 C로 끝나는 애 뭐예요? 점 C로 끝나는 애. 소스 코드. 하나 더 뭐 있어요? 다 써봤는데. 점 H로 끝나는 애 뭐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프로그램 파일 만들 때 헤더 파일 하나, 그다음에 C 파일이나 소스 파일 하나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더 파일은 아무나 봐도 돼. 왜냐하면 선언만 돼 있잖아, 거기. 근데 실제 본체는 어디 있어요? 실행하는 본체는 C 파일에 들어있어. 이 C를 아무나 고칠 수 없게 암호와 비슷하게 해놓은 형태가 이 DL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를 보고 이런 헤더의 형태로 네가 호출하면 DLL에서 실행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되게 뭔가 좀 여기 제공하는 게 아닌 API에서 제공하는 게 아닌 내가 좀 쩌는 걸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쩌는 거를 DLL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남들이 이제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왜 DLL로 그렇게 암호화 비슷하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쓱빠지게 만들었어. 근데 남이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만든 거 하고 할 수 있잖아. 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해요. 내가 만든 건 내가 만들었다고 존중을 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DLL이 약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DLL에 있는 애들을 뽑아다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입출력 장치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천지에 입출력 장치가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예를 들면 마우스만 해도 종류가 어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로지텍 마우스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로지텍에서만 마우스 만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들고 뭐 삼성에서도 만들고 엄청 많잖아. 그럼 얘네별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각자가 이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컴퓨터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각자 있어야 돼. 각자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 너무 피곤해. 사실 너무 피곤해.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장비를 사면 장비에 CD가 동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드웨어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사면 키보드 마우스에 CD 같은 게 동봉돼 있었다. 그래서 걔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D 열어가지고 프로그램 설치를 했었어야 쓸 수 있어. 근데 요즘은 어때? 인터넷에서 이제 다 해주는 거야, 그런 거.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다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주변 장치가 바뀌어도 내가 키보드 1에서 키보드 2로 바뀌어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있으면 어때요?
어, 내 프로그램은 건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개발자 입장에서 내 프로그램을 안 건드려도 야 디바이스가 바뀐 거 바뀐 거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고 둘 수 있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어때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근데 누가 해주겠어 그걸? 이 장비가 바뀌었다 이런 관리를 누가 해주겠어?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 사실. 그래서 개발자 입장, 윈도우 프로그래밍 개발자 입장에서는 장비가 바뀐 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장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력 장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신경 안 써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활용만 잘하면 그냥 내 프로그램만 잘 신경 쓰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 뭘 통하냐면 결국은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API. 너 키보드 입력 받으려면 이거 써야 된다. 이 함수 써야 된다. 마우스 입력 받으려면 이 함수 써야 된다. 함수를 쓰면 내부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통해서 주변 장치에 입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내 프로그램은 이 입장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API는 어쨌든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니까. 그럼 API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마우스를 내가 갈아 꼈어. 다른 걸로. 그래도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은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 내 프로그램은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 원리 원칙대로 하면 마우스 하나 다른 거 A에서 B로 마우스가 바뀌면 내 프로그램도 바꿔야 정상이에요. 왜? 걔 장비가 다른 애잖아. 그게 정상인데 운영체제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은 안 건드려도 알아서 처리가 될 거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징들을 다 알고 개발하지는 못해요.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한 내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서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거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저장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이 치사해 이런 문제 내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내니까 어차피 그냥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 지식 어느 정도 알았다고 치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니, 뭐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네. 여러 개가 있어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두 가지라고 얘기했냐면 SDK 방식하고 MFC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고 그거 MFC 방식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 할 방식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이제 안내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DK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자를 살면 SDK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API라는 게 있으면 SDK가 자동으로 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API는 함수의 목록이잖아요. 그럼 그 함수의 본체는 어디 있어? DLL 같은 데에 있다 갔잖아. 그 DLL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 SDK. DLL들을 모아놓은 거.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지금 설명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키트가 중요하죠. 키트? 키트가 뭐야?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왜 그 전자키트 하면 어때요? 가방 이따만한 거 들고 안에 어때? 오만 도구들이 다 들어있는 게 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한 오만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저거라고 SDK. 그래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배포하는 개발 도구의 모음입니다. 개발 도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 도구가 우리는 신경 안 쓰지만 사실 뭐가 들어있냐면 컴파일러. 컴파일러 없으면 우리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요 정도는 완전 상식이잖아, 그죠? 내가 소스 코드 넣는데 컴파일러가 이해를 못해.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컴파일러. 그다음에 개발 툴.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API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개발하는 API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 도움말. 사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게? SDK에서 필요한 약간 그 저기 찐빵으로 비교하면 SDK를 찐빵으로 보면 개발 툴, 컴파일러, 개발 툴,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이 사실 뭐야? 이게 파츠죠. 근데 얘만 딱 주면 어떻겠어? 아니, 개발을 어떻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문서가 필요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약간 원래 우리는 찐빵을, 글쎄 모르겠어. 취향이 다를 텐데. 파츠를 먹고 싶어서 찐빵을 먹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겉에는 어때요, 사실? 살찐다고 안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 원래. 그 찐빵의 겉. 그게 이제 도움말 같은 거지, 사실. 이 문서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개발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서를 만드는 게 이게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경시하는 약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만 잘 짜면 되지. 문서는 뭐하러 만드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완전히 5대5로 동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에 한 게 6 정도는 되고 문서 만드는 게 4 정도는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을 혼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적은 코드를 남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이 보면 남은 내가 아니잖아. 내가 적은 걸 나도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내가 적은 걸 내가 이해 못할 때도 있는데 남이 보기에 내가 적은 걸 어떻게 이해?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원래? 주석을 달라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주석을 잘 정리해서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도큐멘테이션이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금방. 자, 그래서 SDK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한다는 건 뭐냐면 C 혹은 C++ 언어를 가지고 뭐래요? 윈도우 API를 직접 불러오는 거야.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직접 불러서 이때는 이거 실행하고 이때는 이거 실행하고 이때는 이거 실행해서 프로그램이 된다. 장점은 뭐냐면 API를 직접 다루니까 뭐예요? 디테일하게 컨트롤이 가능. 어느 시점에선 이거, 어느 시점에선 이거, 어느 시점에선 이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얘가 일단 어쨌든 제공하는 것만 내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애들이 안 붙어 있어. 쓸데없는 애들이 안 붙어 있어.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장점을 다 잡아먹는 게 이 단점 하나.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작업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10줄을 개발하는데 함수 10개를 썼습니다. 근데 실행이 안 된대. 그럼 어디가 실행이 안 될까요? 모르는 거지. 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실행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할 때 나는 에러 한 번도 안 내고 개발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하죠. 그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저보다 개발 뭐 몇십 년 더 한 사람이 와도 똑같아. 하다못해 뭐예요? 타이핑 치다가 손가락 한 번 떨려가지고 J 2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에러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 측면에서 뭐냐면 에러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생산성이 좋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건 너무 디테일하니까 어때요?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 그래서 문제가 돼서 조금은 여기서 이제 랩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랩을 감싸듯이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래피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화면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고 코드를 추가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SDK를 활용하면요. 내가 화면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될지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이것도 생산성을 낮추는데 한 큰 원인이 돼요. 아니,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는데 이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겠죠? 네, 충분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직관적으로, 야, 너 이렇게 뜰 거다? 라고 내가 만들어 놓는 거야. 라고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그 SDK 코드들을 두두두둑 실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장점으로는 직관적으로 간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근데 SDK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결함식보다 생성 코드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네가 이렇게 창을 띄워서 보여주는데 내가 넣고 싶지 않은 기능이 알아서 들어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넣고 싶지 않은 게 얘네들이 어차피 이거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이 기능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한 10줄 정도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10줄이 나한테 다 안 필요할 수도 있고 한 5줄, 6줄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어때요? 코드가 그냥 커져버려요.
코드의 크기가 그냥 커져버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코드의 크기가 크다는 건 뭐예요? 한 줄 한 줄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실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공하는 것만 써야 되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사실 윈도우 운영체제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걸, MS가 만들어 놓은 걸 쓴 건데, 이걸 또 누군가 덮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덮어 놓은 거에서 얘가 뭘 쓰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정확히 어려우니까 이 기능은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저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직이 프로그래밍 언어야. 베이직이 프로그래밍 언어고 그 비주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이 비주얼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창을 만들고 창을 만든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는 베이직 언어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졸업하려면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걸 뭐 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정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 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인데 제가 그거를 98년도에 땄는데 그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 시험이 저거였어요. 비주얼 베이직이었어요. 네. 지금도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이거 쓰는데 종종 있습니다. 네, 종종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다. 다음은 클래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뭘 써요?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해서 랩핑을 해놓은 거예요.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MFC라는 친구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 방식을 쓴다는데 SDK를 이용해 방식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프로그래밍 툴로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API를 직접 사용도 가능해요. SDK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 크기나 실행 속도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단점은 제가 이거 첫 시간 OT 할 때 얘기했지만 10불불로 우리 한다 그랬죠? 10불불을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1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들었을 거고 2학년 1학기에 기체적 프로그래밍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학기나 했으니까 기체적 관련해서 대충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들었겠지. 어떤 경로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들었겠지. 그리고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구조와 각 클래스의 기능 및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학습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위단점이 왜 나오냐면 이 MFC라는 친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 그래도 나는 우리 수학 예를 들어서 수학 그 중학교 수학책까지만 공부를 해야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학교 3년 수학을 다 하려고. 그럼 양이 많으니까 어때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이 MF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외에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 어,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MFC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프레임워크인데 얘는 C#을 활용해요. 단넷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어드밴스된 언어인 C샵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약간 이제 다릅니다. 뭐 여기 언어에 상관없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C샵을 타겟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언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프로그래밍 개발 방식에 대해서 SDK 방식하고 뭐 RAD 그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 단넷 봤는데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볼 대상은 뭐냐면 SDK로 개발하는 거랑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MFC로 개발하는 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느냐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SDK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헬로 SDK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실습 문제는 안 낼 건데 만약에 해보시고 싶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뭐가 되어 있어야 얘를 실행할 수 있는데 기본은 뭐냐면 윈도우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OS에 등록을 해요. 윈도우를 생성하고 화면에 나타내고 메시지 루프를 구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면 프로그램이 뜨는 게 끝이 아니고 뭘 해야 돼? 얘가 지금 마우스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있는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 루프예요. 그리고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네 가지 동작 있으니까 이걸로 코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거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볼래요? 돼 안 돼? 그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수업 시간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새로 만들기로 하면 새 프로젝트로 만들기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면 여기 얘는 있을 거야. 네.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가 있고 그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고 여기에서 이름을 헬로 SDK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to라고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 거예요. 이 다음에 요런 창이 뜨는데 요런 창이 뜨면 여기 보시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꾸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C 언어 프로그래밍 하면 콘솔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윈도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애니메 애플리케이션으로 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제 요 창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한 창이죠. 그죠? 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 그냥 뜨는 창이죠. 소스 코드 파일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뭐 저기 헬로 월드 찍으려면 소스 코드 파일 만들어야 되잖아요. .c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래머 언어를? C++ 로 사용한다. C++로 사용한다 했으니까 CPP 파일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해주고 CPP 파일로 이름을 hello SDK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애를 이런 실행 결과를 띄우게 하려면 하나, 둘, 세 개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얘네가 너무 길어서요. 제가 이거 입력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얘가 너무 길어서 어차피 이거는 이렇다라는 것만 소개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건 닫고 아까 만들어 놓은 hello SDK. 네, 이게 입력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입력한 겁니다. 오타가 없이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뭘 하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윈도우든 뭐 어디든 메인 함수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메인 함수에다가 뭘 다 넣잖아. 그래서 얘는 윈도우용 메인 함수라 그래서 윈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윈메인. 그 안에다가 들어가는 코드들을 이렇게 넣는 건데 우리가 윈도우잖아요. 그러니까 왜 윈도우냐? 이 윈도우 운영체제 이름이 왜 윈도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띄울 때마다 뭐가 생겨요? 윈도우 하나가 생기잖아. 창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진 거예요. 그 창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윈도우를 하나 띄워줘야 돼. 근데 그 윈도우를 띄우려면 사전에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윈도우에 대한 세팅을 해주는 거지. 윈도우 스타일은 뭐 이런 스타일이다. 창이 떠야 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고 프로시저의 이름은 얘다. 그리고 메모리는 얼마를 쓰고 인스턴스 핸들은 뭘 쓰고 이런 거예요. 로드 아이콘 하면 뭐예요? 아이콘 모양을 갖고 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콘을 바꾸고 싶으면 저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커서 모양도 바꾸고 싶으면 그 커서 모양에 해당되는 것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흰색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칠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메뉴 없고 이 메뉴는 이제 없는 거예요. 클래스는 헬로 클래스라고 하는 애를 만들겠다. 이 떠 있으면 얘가 헬로 클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겠다. 그래서 이 윈도우를 등록했을 때 이제 등록을 하죠. 얘를 등록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끝.
리턴 1. 리턴 1의 의미는 뭐예요? 비정상 종류입니다. 우리 리턴할 때 메인에서 리턴 값 여러분들 의미 아시죠? 성형 수업이니까 메인에서 리턴 값 의미 모르면 좀 곤란해. 종료 코드. 종료 코드가 0으로 실행되면 별 문제 없는 거. 1로 0이 아닌 다른 값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윈도우 하나를 생성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띄워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윈도우의 핸들을 만드는데 핸들로 만들 때 크리에이트 윈도우라고 하는 친구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창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고 얘를 이 만들어진 이 옵션들 여기도 다 옵션들이에요. 이게 이 크리에이트 윈도우들의 다 옵션이야 지금 이 부분이. 옵션을 넣어주고 쇼 윈도우로 실행을 해주면 창이 이제 이때 뜨는 거예요. 창이 뜨는 거야. 근데 이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메시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창으로 메시지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메시지 루프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얘가 무한히 계속 돌고 있는 거지. 무한히 돌고 있다가 뭔가 메시지 하나 들어오면 처리.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디스패치 메시지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어디에 들어있냐면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애가 들어있다고 했죠. 여기에 이게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건데 DC라는 친구가 있어요. 디바이스 컨텍스트라고 해서 DC라는 친구가 있고 걔가 그 창에 그림 그려주는 지금은 우리가 창에 그림이 흰색 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그리려면 DC를 빌려다가 텍스트를 그리든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HDC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면 이 HDC에다가 메시지도 띄우고 텍스트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생성할 때 창을 생성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 리턴 제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여기 윈도우 메시지 L 버튼 다운 이거 뭘까요? 그냥 이름만 봤을 때 L 버튼 다운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날라오는 메시지. 그럼 그 메시지가 날라왔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겁니다. 메시지 박스의 이름은 마우스 클릭, 마우스 메시지라는 내용. 그리고 페인트라는 애는 뭐예요? 그냥 창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래서 흰색으로 원래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위에서 있던 스트링 값, 요거. 요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냅니다. 이제 페인트를. 그러니까 뭐예요? 실행을 하면 저 글자가 그냥 떠 있을 거란 앞에 요 스트링 변수로 되어 있던 헬로 SDK라는 애가 떠 있을 거란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마우스를 누르면 뭐가 삥 뜰 거란 근데 이렇게 만들면 혹시 여러분들이 앞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콘솔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어요. 콘솔 실행창으로. 내가 그냥 그 지역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누르면 어 링커 밑에 시스템 여기 하위 시스템에 콘솔이라고 돼 있어. 이게 돼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콘솔로 만들었으면. 근데 이걸 지워주면 돼요. 그냥. 지워주면 윈도우로 뜹니다. 그러고 코드를 잘 입력하고 하고 실행을 눌러보면 요런 창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창이 나오는 거예요. 헬로 SDK 떠 있죠? 근데 헬로 SDK가 떠 있는데 얘가 어디 떠 있는 거면 여기 100백 있잖아. 이게 X100, Y1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X100, Y100 떠 있습니다. 위치에. 그래서 헬로 SDK가 떠 있는데 아까 메시지 처리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엘버튼 다운 누르면 뭐가 떠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왼쪽 클릭을 딱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뜨는 게 SDK 방식이에요.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SDK 방식을 봤잖아. 이거를 쭉 이제 SDK가 지금 보면 함수를 이렇게 막 계속 호출을 한다고 지금. 크리에이트 윈도우, 그다음 get 메시지, 그다음에 디스패치 메시지, 메시지 박스 함수들을 이렇게 막 호출을 하잖아요. 이게 다 API를 활용한 거야. 그럼 이런 코드가 MFC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코드 크기가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수업에 이제 보도록 하고 원래 오늘 뒷시간이 실습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배운 게 없는데 실습을 뭐하러 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MFC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